검역과 유통 그리고 국제 공조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검역에 대해서는 여러 많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유통과 국제 공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식품의 안전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외교 통상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식약청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무위원이 주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도 중국과 식품안전 협력 약정을 맺었고 작년에 이것을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미흡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는 작년 말에 위해 우려 식품을 정부에 등록을 하고 사전 검사를 거치도록 약정을 맺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위생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위해 기준을 중국 정부가 검사를 해서 수출을 한다면 외교적인 마찰도 최대한 줄이면서 앞으로 제2, 제3의 멜라민 사태를 막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11월 달에 중국 위생부 부장 우리로치는 장관입니다. 하고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다 우리도 미국의 예를 준용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확실히 하도록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은 평소에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확인되었을 때 신속한 회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해 식품에 대해서 회수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21%, 2006년도에 13%, 작년에는 9.9%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회수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재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소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데 영세 수입업체라든가 소형 판매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멜라민 사태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형 판매점에서는 무슨 식품이 문제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소형 판매점들에 대한 연락망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품목이 적은 경우는 문자로 알려주고 또 리스트가 많은 경우에는 빠른 우편으로 알려주면 하루 정도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솔직히 저는 대형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바코드 찍을 때 제조 유통이 금지되는 품목이라고 나오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소형 판매점에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빠른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건 제가 오늘 지적을 듣고 착안하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검토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 예산은 크게 늘었고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낮습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만족도가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제도의 문제점과 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려운 분들에게 과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고 또 차상위 계층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160만 명이나 됩니다. 말하자면 받는 사람보다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셈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할 수가 없고 또 국민들이 복지에 대해 느끼는 체감도도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늘 업무 현황 보고서에 보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만 있는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 일지 의문입니다. 저는 2003년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었던
기본 재산액과 소득 환산율을 좀 더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통합급여 체계를 상대적 박탈감이 큰 사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과 연계를 해서 개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급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본 재산액과 소득 환산율을 현실화하고 통합급여 체계를 개별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보완이 되어야 문제가 개선된다고 보는데 이런 식의 보다 종합적인 해결 방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부양 의무 가족 범위를 이제 축소하고 그다음에 기본 재산액과 소득 환산율을 조정하고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해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 재산액과 소득 환산율을 조정해서 조금 더 161만 명 중에 좀 많은 분들이 포함되도록 하고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가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 과제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 가족은 현재 직계 1,002대 혈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기본 재산액과 소득 환산율을 조정해서 조정할 수는 있지만 아마 이것을 폐지하지 않은 한 더 이상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지금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현장에 가보면 참 시급한 문제들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화라는 점도 중요하겠지만 자산 형성을 통한 탈빈곤이라는 정책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재산 환산 기준을 너무 이렇게 빠듯하게 정해놓으면 재산을 모아보겠다는 희망을 갖기보다는 소비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쪽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재산 형성을 장려하는 방향에서 좀 전향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급여의 가장 큰 문제점,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전부가 아니면 아예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보다는 수급에서 탈락해서 많은 혜택이 줄어든다는 그런 생각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각 급여별로 저소득층의 요구에 따라서 선정과 급여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가 없고 또 새롭게 추가되는 각종 지원 제도도 기초보장 수급자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이나 또 저소득층의 정부 복지 정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이렇게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돌리시기보다는 좀 시급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복지 전달 체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우리는 바로 이 복지 전달 체계에 문제가 많습니다. 장관께서는 깔때기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위에서는 많은 정책과 예산 또 사업이 쏟아지지만 결국 일선 현장에서는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깔때기 모양 딱 한 사람 또는 한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엄청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명이 555가구 2181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에 한 가정씩 방문해도 꼬박 1년 6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현장에 계신 어떤 분은 저한테 과거에는 3개월 만에 구두 지출이 달았는데 지금은 맨날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두가 2년이 돼도 닳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복지 서비스는 수혜자와 전달자 간의 깊은 인간적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개인이 처한 환경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이래서는 우리 복지부의 슬로건인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도 서비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처로서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사회복지를 줄이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살을 빼야 할 곳이나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이런 곳은 줄여야 하지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같이 꼭 필요한 인원은 더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그 깔때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인원 문제도 있지만 관리 그 시스템의 문제도 큽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중에 그러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정에서 직접 대면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 129 센터를 하면 지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기초수급자를 선정하는 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전산을 통해서 가능하면 중앙에서 지원하면 보다 그 업무가 좀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복지 전달 체계 개편 작업을 2, 3년의 과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복지 전달 체계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못다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 깔때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인원 문제와 더불어 관리 시스템의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현재 업무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과 절차 그리고 지급 방식 등 그 업무 지침이 다 달라서 업무 지침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자신이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인지 사회 담당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또 다른 그 지침이 내려오는 이유는 정책 기반 시에 업무 간의 협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만 바꿔도 많이 그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런 깔때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원 확충과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예, 우선은 그 희망복지 그 129 센터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긴급구원제도, 뭐 기초노령연금 이런 걸 다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담당을 하니까 업무가 과중한 현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시 중앙으로 그 컴퓨터나 온라인을 이용해서 하고 또 지방에서 해야 될 건 지방에서 하도록 하면 아마 상당 부분 업무가 경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선정 기준이 하도 새로 내려오니까 맞습니다. 그것만 갖고도 뭐 쌓이는 서류가 이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내려가기 전에 그 다른 부처하고 전부 그 협력이 잘 된다면은 이렇게 과중한 그 업무를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현장에서의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확충 문제는 현장에 조금이라도 그 현장을 아는 사람들 경우에는 정말 그 중요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슨 지방으로 좀 이양이 된 부분도 있고 그 보건복지가족부의 일이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되는 것은 이곳이기 때문에 좀 다른 주무부처가 다른 행안부라든가 다른 데하고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좀 많이 업무 협조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의지의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복지야말로 그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들과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하느냐가 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서 정신질환자라든가 그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대할 경우가 많은데 그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런 반응을 보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 전문적인 상담 스킬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교육 기회가 턱없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그 갈증이 굉장히 큽니다. 이에 대한 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또 예산도 적다고 한다면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면은 서로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의원님의 추가 질의였습니다.